예, 민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우리 프린트 2페이지 한번 볼게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일단 그 물건이 특정물이냐 종류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어떤 상태냐, 매수인이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 또 안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관해서는요, 요거 가지고 주로 많이 냈어요. 선이 무과실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권리의 하자는 담전용 일수 손해대기 0, 00, XX, 그 다음에 0 하나 붙였죠. 여기에 보면은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졌었어요. 근데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까지 들어가줘야 되고요. 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예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계약은 해제하지 않고 어떻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당연히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겠죠. 종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물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종류물이 나중에 당사자 의사표시 등에 의해서 특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정되고 난 다음에 그 특정된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여기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나눠야 되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제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겠죠. 요건 이제 같이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정물이냐 종류물이 특정이 됐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종류물이 특정이 된 경우에는 본질은 종류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뭐 하려고 썼느냐, 혹시 이 경우에는 똑같은 다른 물건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해제 대신 손해배상 청구하는 대신 완전한 다른 물건의 완전물에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의 해제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 완전물의 급부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주로 나왔던 건 이거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자체는 크게 시험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건의 하자에 관한 거 이대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이제 뭐 경매 같은 건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단은 잠깐 보면은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자,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줬고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다. 그러면 경매가 있었다는 얘기는 갑으로부터 병에게 권리가 승계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경매 실행은 을이 했어요. 하지만 갑의 물건이 병에게 승계가 된 거죠. 자, 이때 경매할 때 보통 시가보다 싸게 삽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시가보다 싸게 사는 이유는 이 물건이 아마 물건 자체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경매 대상 목적물의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지는 거지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갑이 경매가 실행이 되면 물건 수리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에서는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그럼 담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병이
갑에게 먼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계약을 해지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럼 뭘로 하면 되는 거죠? 이때는 대금 감액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권리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계약을 해제해버리겠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요. 자, 얘한테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얘가 변제 자력이 전혀 없고 목적물도 돌려준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다. 변제 자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알그지가 됐다 그런 얘기죠. 1차적으로 여기다가 청구했다가 얘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전혀 아무런 자력이 없다. 경제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차적으로 여기다가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내가 준 매각대금 내놔라고 청구해야 되잖아요.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일부라도 내놔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얘가 변제 자력이 없어서 줄 여유가 없다. 그럼 2차적으로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2차적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갑에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를 내놔라는 얘기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뜻이고 일부만 내놔라는 얘기는 대금 감액 청구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전부 내놔라, 대금 감액 청구하겠다, 일부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갑에게, 2차적으로 을에게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혹시 갑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갑에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는 하자를 알고도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을에게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거,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근거가 되는 하자에 관해서는 권리의 하자뿐만 아니라 권리뿐만 아니라 물건의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알고도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권리의 하자만 해당하고 물건의 하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리 또는 물건에 관한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알고도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거 정도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요. 채권을 매도한 매도인이 있다. 근데 담보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자, 우리 갑이 을에게 받아야 될 채권이 있다. 아, 병에게 받아야 될 채권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게 병에게 받아야 될 채권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 갑에게 병에게 받아야 될 채권을 변제 기일이 이날이라는 얘기죠. 변제 기일이 여기 7월 1일로 돼 있었나요? 변제 기일이 7월 1일인데 이 채권을 5월 1일자로 또는 9월 1일자로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변제 기일이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변제 기일이 되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이번에는 변제 기일이 지나서 매도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변제 기일이 되기 전에 매도했다는 얘기는 자, 오늘 7월 1일자로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채권을 네가 사라. 그 대신 오늘은 5월 1일자 오늘은 혹시 병이 변제 자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7월 1일이 되면 분명히 얘는 돈이 생겨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그때도 애가 돈이 없어서 변제할 정도가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이걸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월 1일 날 채권을 매도할 때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도하면서 병은 분명히
너한테 돈 갚을 정도의 자력, 금전적인 자력은 있을 거다라고 담보하였다면 5월 1일자가 아니라 이행기, 변제기의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이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이 아니라 며칠자요? 7월 1일 되면은 얘는 아마 너한테 돈 갚을 게 생길 거다라고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 또 하나는요. 혹시 9월 1일자로 9월 1일자로 채권을 양도할 때는 그래요. 9월 1일자로 채권을 양도할 때는 9월 1일 오늘 당장 가면 이미 변제기가 지난 채권을 양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제기가 지난 채권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담보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면 아마 너한테 줄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갑이 자신의 채권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을에게 양도하면서 5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돼서 얘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못 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담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채권을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9월 1일자로 이미 변제기가 지난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담보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가면 돈 받을 수 있을 텐데 혹시 가서 돈 없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채권 뭐 하려고 팝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한 번씩 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도한 경우에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9월 1일 날 매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5월 1일 날 매도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변제기의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추정한다. 변제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담보하지 않았으면요. 뭐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겠죠. 자, 여태까지 봤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가?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66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66페이지 먼저 보고 363페이지 거 나중에 볼게요. 20일의 기출문제, 매해 시험에 나와요. 20일의 기출문제가 매매에 관한 내용이고 매매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다. 맞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5월 1일자죠. 이 경우에는 5월 1일이 아닌 뭐죠? 변제기 7월 1일자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한 경우에, 자, 면제특약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프린트 맨 앞장에 있었던 거고요.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이,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면 담전, 두 번째죠. 담전 용이네.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그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우리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자, 거기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이 제일 첫 번째고 세 번째가 용의 권능이잖아요.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은 저당권 내지 전세권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예요. 근데 여기 지문에는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의 목적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용의 권능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 선의의 매수인이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기 보이시죠? 해제권에. 세 번째 칸 용의 권능 쭉 가면은 목적 달성 불가, 그러면 해제권 이렇게 갖다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타인 권리 매매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두 번째 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요, 암기했다가 얼른 담 전용 일수 그냥 혼자만 알게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손에 대기 해놓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 얼른 그리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XX하고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 여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선의인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선의인 경우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는 용익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부타인의 권리 매매였잖아요. 전부타인의 권리 매매, 매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 당시 알고 있다. 선악불문이잖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죠. 선악불문이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 가지고 그냥 그대로 찾아내면 되고요. 363페이지 한번 볼게요. 363페이지는 22의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물건의 하자만 가지고 문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도 물건의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요. 물건에 있어서는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 그것도 안날로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이거란 얘기죠. 자력을 담보한 경우엔 변제하는 그날이죠. 자력을 담보한 때는 매매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무효인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서 하자 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제경매 절차가 뭐예요? 무효래잖아요. 그럼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경매가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렇다고 하면 법률 행위가 무효다. 매매가 무효다. 그런 얘기잖아요. 매매가 무효인데 무슨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매매 계약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는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료 매매의 경우에 인도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여기 완전물 급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요, 전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하고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그렇죠? 뭐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뭐 경매,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건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거 경우가 한 개씩 다 들어가고 매매에 관한 내용이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사실은 공부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환매와 재매매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 환매 요거는 우리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이제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원래는 매매 다음에 이 환매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빼야 되는데 모든 책들이 넣어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같이 넣어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대차죠. 자, 매매가 끝났고 이제 임대차로 가겠습니다. 자, 임대차도 매매하고 비슷합니다. 계약의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한 목적물에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 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니까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입니다.
그리고 분료식 계약이고요. 낙성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성 계약이니까 사용수익 제공에 관한 약속과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 요거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다. 분료식 계약이에요. 유상 계약이다라고 하니까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받았으면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차임의 대가만큼 사용수익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상이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해서 100제곱미터 1000만 원, 제곱미터당 만 원씩 해서 100제곱미터 그래서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제곱미터당 만 원이었는데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래서 20제곱미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곱미터 그러니까 입에 잘 안 붙네요. 그냥 평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100평 평당 만 원, 그래서 1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0평밖에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임대차는 하되 그 대신 80제곱미터니까 금액을 좀 깎고 이렇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대금 감액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쌍무 계약이니까 사용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인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에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또 상대방은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3번에 가니까 법적 성질에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입니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371페이지에 리을에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그 밑에 판례 보니까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임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도 아니란 얘기죠.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사자가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에 의해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차임의 지급이에요. 임대차에 있어서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성립,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에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냥 농지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존속기간은 약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약정을 하면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제한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원칙상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존속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이 될 겁니다. 50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50년이 되겠죠. 근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은 또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그 기간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하겠다라고 통고할 수 있고 임대차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이건 부동산이 그렇고 동산의 경우에는 5일. 그래서 이거 602일은 오다도 되지만 임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된다. 그 다음에 636조는 그거예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해 놨다는 얘기는 이 기간 중에도
임대차가 기간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소멸한다라고 특약을 했으면 그 특약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635조, 636조 민법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부연 설명 또 해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양쪽 가로 2번 맨 밑에 보시면요. 그 여기에도 636조 내용이 다시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특약에 의해서 이렇게 해지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존속기간 갱신 내용. 계약에 의한 약정 갱신이다. 이것도 몇 년으로 갱신할 거냐? 무제한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정에 의한 갱신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임대차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가 만료가 돼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을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사용해서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 갑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렇단 얘기는 전 임대차와 조건은 동일 조건이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인데 혹시 전 임대차에 혹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해 놓은 경우 있겠죠. 담보나 보증금을 제공해 놨을 텐데 보증금도 임차인 을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했을 수도 있고 담보도 임차인 을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했을 수도 있는데 제3자가 제공한 이 담보 요거만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갱신의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한다. 그래서 종속기간의 갱신 중에 묵시의 갱신입니다. 639조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하여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니까 이렇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전항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죠.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담보만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639조 제1항은 법정갱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갱신된 겁니다. 이건 임차인을 보호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하죠. 그 다음에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인데 처분 능력, 거기 619조의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거기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그 다음에 염전 목적을, 염전 등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견고한 건물이나 체험이 염전이에요. 수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10년이고 기타 건물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기타 토지죠. 참 기타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3년이에요. 동사는 6개월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토지는 견고한 건물, 수목, 염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10년이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이나 염전 목적이 아니면 5년이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욕 되게 먹는 애들이 하는 임대차죠. 그래서 여기도 별로 숫자는 좋지 않은 숫자. 숫자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음이 안 좋은 숫자가 나오죠. 네, 이런 정도로 그냥 해두시면 되고요.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자, 임대차가 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간에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기죠. 임대인은 어떠한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사용 수익 제공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차인의 권리는요, 임차권이죠.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목적대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임차권이 있고요. 임대차가 종료됐다 또는 임대차 중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여기서 필요비나 유익비라고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비용은 필요비 아니면 유익비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났다.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별도로 보고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차인의 가장 큰 의무가 뭡니까? 차임 지급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을 관리하다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 이게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의무고 시험은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에 있어서는 공부할 내용이 좀 있죠. 매매는 계약금 계약과 관련된 내용, 과실취득권과 관련된 내용,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내용 요 세 개고 그럼 다겠네요. 부수적인 것도 있긴 하죠. 하지만 임대차에서는 거의 임차인의 권리 요거 위주로 주로 시험이 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를 보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계속 중에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 수익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고장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스스로 자기 편익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치는 거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임대인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사소한 정도는 웬만한 것들 사용 수익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 사소한 불편함 이런 것들은 그냥 임차인이 자기가 고쳐서 쓰는 거고 사용 수익이 불편한 정도의 물건 어떤 고장이 있었다든지 방해가 있다. 이건 다 임대인이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수선 의무 보시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기에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임대인이 반드시 수선해야 되죠. 하지만 너무 사소해서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는 정도다. 이것까지 임대인이 일일이 다 고쳐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지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다. 거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선 의무의 면제 특약, 이건 당사자 합의로 면제 특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수선 의무 면제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하나고요.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인 아주머니가 임차인 세대한테 웬만한 건 집이가 좀 고치면서 삽시다 라고 얘기하면 임차인 세대에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전 사소한 정도 비용 많이 안 들어가는 정도고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유지 수선해 줘야 돼요. 대규모 수선은 웬만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거죠.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의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용 수익의 범위는 동그라미 1번에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의 목적이나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에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 수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 수익해야지 지 스스로
임차물을 전대한다든지 임차권 양도하는 식으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임차권은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혹시 목적물에 비가 샌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새면 일단 비가 새니까 사용수익이 굉장히 불편한 을이 수리할 겁니다.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했어야 되는 거죠? 갑이 부담했어야 되는 거죠. 비용 지출할 당시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료 시 청구할 수 있고 언제나 발생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도 한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필요비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그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환기간이 허용가 됐다라고 하면 아직 변제기가 안 됐다. 그러면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겠네요. 자, 밑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필요비, 거기 필요비의 개념이 2번에 나오죠. 임차물의 수선비와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그래서 필요비는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근데 사소한 소모품 비용 같은 경우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필요비는 필요비 지출 즉시, 즉 임대차 존속 중에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에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되겠죠. 여기서 동그라미 3번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란 유익비 지출로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인정되는 거지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영업 목적을 위해서 지출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층 상가를 비인 상가를 받아서 자기가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난방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방을 만들고 칸막이를 설치했다. 자,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특수한 영업에 쓰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이거는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하더라도 유익비라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에 의해서 다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626조의 성격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626조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면제 특약도 가능하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럼 면제 특약이다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판례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 반환기일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이 있었대요. 이는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특약이다. 즉 이렇게 원상 복구 반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원상 복구 반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기도 하는데 그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는 비용 상환 청구권, 특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본다. 자, 그다음에 다시 위에 610조 내지 610조 1항, 615조, 617조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소리냐? 617조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을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대주가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게 우리 사용대차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임대차에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고 이제 넘겨보시면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오른쪽 페이지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건물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있었다 해요.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다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갖다 붙인 물건이 있어요. 임차인이 갖다 붙인 물건인데, 이 갖다 붙인 물건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 부합물은 유익비로,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해결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얘기했고, 이 부속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합물이죠. 이 부합물은 갑소유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해결해야 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해결해야 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이 물건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켜되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인 경우에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똑같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다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네가 사라라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유익비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물론 앞에서도 잠깐 했었죠. 자, 거기 행사 요건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돼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여기 행사의 효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매수 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해 버립니다. 자, 오른쪽에 강행 규정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그냥,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우리 MOTEL, 모텔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 자고 나온다 이런 정도인데, 하루 저녁 자면서 뭘 갖다 붙이고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그럽니까? 그냥 조용히 빨리 자고 그냥 나와서 일 보러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에서 봤어요. 자,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할 때 이게 기간이 만료가 돼서 소멸하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이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데, 이건 지상권에 있던 283조인가요?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요. 지상권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예요. 임대차에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임대차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해서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그때 6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해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지 통고로 6월이 경과됐다. 그러면 얘가 갱신 청구하더라도 해지 통고 이미 했으니까 나는 거절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그때는 바로 거절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 즉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 그 보니까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의 지상물인데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 축조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만료 시에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매수 청구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지상물의 객관적 경제적인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 관계없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4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임차권 소멸 원인에 따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라는 얘기는 임차인 의지와 관계없이 끝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해서 임대차가 소멸한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청구함 없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가 됐다. 임차인이 이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해 버릴 수 있거든요. 이때는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합의에 의한 임대차,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가 끝난다. 그럼 합의 내용으로 지상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다 결정을 해야지,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종료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정의 매수 청구권 행사한 후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해당 지상 건물을 인도 거부하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용을 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사용을 했다면 사용이익 상당액은 뭡니까? 이 건물을 계속해서 을이 사용했다는 얘기는 토지도 사용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 사용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니까 당연히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토지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죠. 그럼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했어요. 임차인의 권리는 결국은 임대인의 의무가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의무는요, 임대인의 권리가 될 겁니다. 근데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